미신고된 거래소하고 해외 거래소가 막 있으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했어요 또. 그래서 하지 마라. 근데 또 했어요. 그래서 하지 마라. 이런 일이 반복됐다. 네. 그 얘기가 이제 세상에 비밀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돌아가지고 금융당국 귀에 들어간 거예요. 괘씸죄가 걸렸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먹뉴스. 오늘 금융부 이진우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금 이야기 해주셨는데 4만 조회수를 돌파해서 저희 부먹뉴스 최고 조회수 기록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5만 갑시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그 비트코인 그 트럼프발 뉴스 때문에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자, 오늘이 10일인데 지난 8일에는 이 사상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이 가상화폐 서밋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전략 비축 재산을 삼겠다,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좋은 호재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네. 왜 떨어지는 겁니까? 뭐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나요? 근데 이제 뭐 좀 떨어지긴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이 좀 컸었고 네. 그런 데 대한 재료가 좀 소멸됐다. 뉴스에 팔아라. 네. 네. 뭐 그런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우호적인 스탠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큰 뭐 변화의 정책의 변화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국내 거래 가상화폐 시장이죠. 제일 큰 거죠. 업비트. 요즘 좀 뭐 설왕설래가 있어요. 이게 좀 중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네. 그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먼저 이 국내 자산,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래소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면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뭐 증권거래소에서는 주식을 거래하듯이 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이제 코인을 거래하는 그런 곳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원화로, 그러니까 원화를 가지고 주식을 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원화를 가지고 코인을 살 수 있는 이런 코인 거래소가 5곳이 있습니다. 네. 나머지 여러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은 제가 코인을 가지고 코인을 사는 이런 곳이고요. 네. 원화를 가지고 코인을 살 수 있는 곳은 5곳인데 그 중에서 업비트가 이게 뭐 공식적인 시장 점유율 기관이 뭐 집계한 건 아니지만 업계에서 한 80% 정도. 그러면은 뭐 엄청나죠. 예, 이게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국회에서 문제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네. 지금은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하고 이제 실명 확인을 위해서 은행 계좌가 하나씩 이렇게 은행이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는 다른 은행을 쓸 수가 없고요. K뱅크만 네.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K뱅크가 약간 좀 이제 그렇죠. 후발 네. 주자고 약간 좀 작은 은행이다 보니까 이제 코인 거래, 그러니까 업비트 거래를 위해서 예수금을 이제 넣게 되는데 그렇죠. 그 예수금은 K뱅크를 통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 업비트가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K뱅크 전체 거래량이 절반 정도가 네. 업비트 예수금으로 잡히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업비트 예수금이 빠진다. 네. 그렇게 되면 K뱅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뱅크런이 일어나는 것이냐?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올 정도로 업비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등이 이제 빗썸인데 빗썸 뭐 점유율은 한 15에서 20% 정도. 그 차이가 차이가 엄청나죠. 네. 네. 그리고 나머지 한 5%를 가지고 이제 코인원, 코빗, 코팍스 이런 네. 세 개의 거래소가 이제 차지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물론 이제 이걸 2강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2강. 빗썸 같이 네. 2강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상 업비트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원톱이다 이렇게 네. 봐야 돼요. 네. 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래서 이제 중징계부터 일단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신규 고객에 대해서는 새로 계좌를 트는 분들은 코인의 입출금을 3개월간 금지한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그래가지고 일부 영업 정지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서구 대표 같은 경우는 문책 경고였고 또 준법 감시인 같은 경우에는 면직. 네. 그래서 임원 9명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지금 업비트에 지금 징계를 받은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 금융당국이 네. 업비트에 대해서 이런 중징계를 내렸다. 음. 이거는 이미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신규 고객 같은 경우에는 계좌를 개설해서 업비트를 개설하면 3개월간 이 코인건을 다른 곳에 인출을 못 합니까?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약간 헷갈리지 말으셔야 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만약에 신규 고객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원화를 넣고 그리고 코인을 사잖아요. 네, 뭐 비트코인 뭐 조금 소량을 살 수 있죠. 네. 그리고 음. 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팔고 원화를 다시 이렇게 예치를 하게 되면 네. 남게 되면 그걸 다시 이제 제 계좌로 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원화 입출금은 신규 고객이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고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비트코인을 샀어요. 음. 신규 고객인데 음. 샀어요. 근데 이제 오 부장님 그 계좌로 네. 넣어주고 싶어요. 네. 코인을 넣어주고 싶은 거죠. 코인 간의 거래를. 네. 네. 코인을 넣어주고 음.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빗썸에서 계좌가 있으면은 네. 그 주소를 저한테 주면은 제가 이제 그 주소로 이렇게 계좌 이체하듯이 코인을 이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3개월간 안 된다는 그게 거예요. 금지된 거군요. 네. 근데 사실상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제 주식 거래도 주식 이전이 가능합니다. 주식 네. 이체죠. 네. 그러니까 원화 이체가 아니라 주식 이체가 가능한데 혹시 주식 이체 해보신 적 있나요? 그거를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부인 계좌가 있는데 네. 여유는 있으시지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음. 있는데 이 주식을 이제 와이프 부인 계좌로 네. 이체하는 뭐 이런 경우는 가끔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 그걸 이용한 분이 그러니까 전문가들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좀 복잡하고 하니까 보통 뭐 돈으로 환급해가지고 뭐 돈으로 그렇죠. 챙기든가 하지. 네, 주식 자체를 이렇게 전달하고 이러기는 좀 쉽지 그렇게 않은데. 복잡하진 그래요? 않는데요. 이용을 잘 안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코인 처음으로 계좌를 터는 신규 고객이 원화를 가지고 입출금하는 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코인을 가지고 입출금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시장 쪽에서는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해하거나 그렇게 큰 불편은 없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뭐 크게 뭐 지장은 없지만 이제 업비트가 이제 당연히 이제 제재를 받았으니까 뭐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금융당국 제재에 대해서 일단은 법적 소송까지 행정소송까지 간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근데 사실 뭐 금융회사가 이제 제재를 받고 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예전에 라임 사태라든지 뭐 DLF 불안전 판매라든지 이럴 때 많은 은행장들이 중징계를 받았었고요. 그 중징계에 대해서 은행장이나 증권사 CEO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최근에도 문제가 됐던 우리금융지주의 손태승 네. 전 회장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을 했고 행정소송에서는 이겼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업비트의 행정소송 제기는 뭐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네. 볼 수도 있지만 요번에 이제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업비트의 태도 뭐 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월 25일 날 지난달 25일 네. 날 금융당국이 제재를 발표했어요. 네. 근데 그날 당일날 업비트가 2개의 보도자를 냅니다. 네. 이 내용은 뭐 약간 반박하는 듯한 네. 내용을 내고 뭐 부당하다 뭐 이런 네. 거겠죠. 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음 날 또 냈어요. 네. 그러니까 총 3개의 보도자를 내서 약간 반박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는데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제재가 미확정이고 그리고 그 제재가 소송 등을 통해서 무효화되면 모든 것이 원천 무효화될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자를 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이 법상의 이 가상화폐 거래소는 아직까지는 금융회사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피검기관이라고 하죠. 검사를 받는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는 이런 회사가 제재를 발표하자마자 3개의 보도자를 내서 반박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 거는 3월 1일이니까요. 네. 제재 발표 일주일도 안 돼서 굉장히 빨리 했네요. 예. 이렇게 대놓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놓고 금융 당국을 상대로 이런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이 금융 업계의 관례로 본다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조금 이제 금융 당국이 갑이고 네. 본인들이 을이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만큼 이제 업비트 입장에서는 뭐 억울하다 이런 것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네. 어때 뭐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어떤 잘못을 한 겁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기사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제 금융당국의 발표인데요. 이제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 총 4만 5천 건에 달하는 거래를 지원했다고 봤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이게 이제 원래 특근법이라는 것은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인증이 된 기관과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해외 미신고 거래소하고 이렇게 많이 거래를 하게 되면 이 미신고 거래소가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네. 그리고 자금 세탁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검은 거래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래소하고는 거래하지 마라. 이게 이제 원래 법상에 되어 네. 있는데 총 4만 5천 건에 달하는 거래를 했다는 거고요. 또 이제 특히 수차례 업무 협조문을 발송해 중단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법을 위반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알기로는 한 3번 정도 경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 업비트한테 그렇죠. 예. 보낸 거죠. 예, 이제 네. 막 거래가 미신고된 거래소하고 해외 거래소가 막 있으니까 금융당국이 그걸 이제 보거든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했어요 또. 그래서 하지 마라. 근데 또 했어요. 그래서 하지 마라. 이런 일이 반복됐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을 약간 안 들은 거죠. 그렇죠. 약간 네. 가중처벌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부정확한 실명 확인하고 고객 확인 조치가 없었다.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이제 특근법은 굉장히 센 법입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자금 세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스탠스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고객을 확인하는 절차를 하지 않았다. 이런 파트에서 가중처벌되는 뭐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무려 4만 5천 원 해나 이게 금융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부정한, 좀 의심스러운 이런 게 있었는데 계속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시정이 안 되니까 중징계를 내렸는데 자 빗썸에서는 이 행정소송까지 가겠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이 부장님 보시기엔 어떻게 어느 쪽에 승산이 있어 보입니까? 글쎄요, 뭐 하여튼 뭐 지금 이제 스타트를 하는 거니까 이 결과를 지금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벌써 이제 일부 보도에서는 업비트가 김앤장을 중심으로 해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네. 뭐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맞고요. 근데 이제 사실 업비트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첫째, 그만큼 억울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김앤장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또 자신 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에 아마 조언을 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 업비트가 만약에 이번에 제재가 확정이 되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아주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그런 소송이다고 이제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금융위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차례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또 제재심도 한 몇 번이 열렸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 4차례 정도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해달라는 그렇죠. 거에 대해서 예, 제재심이라는 거 그렇죠. 제재심이라는 건 금융당국 내에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 위원회인데요. 음. 외부 위원도 들어와서 네. 하는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3차례, 제가 알기로는 뭐 4-5차례 정도 수준으로 했다는 거는 그만큼 굉장히 그 심사숙고한 거죠. 심사숙고했기 네, 때문에 신중하게. 이번 소송에 대해서 물러설 뜻이 없다 이렇게 음.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뭐 뒷얘기입니다만 업비트에 대한 제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이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업비트가 억울하다고 너무 또 외부에다가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위원회의 검사 방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퀄리티가 조금 고압적이고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외부에다 많이 했나 봐요. 그 얘기가 이제 세상에 비밀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돌아가지고 금융당국 귀에 들어간 거예요. 괘씸죄가 걸렸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이 사안은 끝까지 법적으로 치열하게 네. 공방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 이 디지털 화폐 투자에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거래처인 이 업비트를 통해서 많이들 거래하실 텐데 아무튼 이 투자자들에게는 좀 피해가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과 업비트 모두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 해결에 좀 나서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